제가 노래 하시는 동안 첫 멘트를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노래에 취해가지고 다가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 오디션 프로에 강력한 우승 후보 뒤에 부르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이제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한 공간들과 그 안에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희 사무실 작업 중에 협소주택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계하기는 너무 힘들고 설계가 완성되면 또 이게 연결돼서 또 다른 협소주택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집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쓰는 공간이 이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위하는 공간은 사실은 내 집이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더 큰 영역일 수 있습니다.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그 동네가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주택은 집이 작다는 거가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집보다 더 큰 동네에 산다는 게 더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집이 작은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 소유보다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유로부터 다시 소유를 당하거든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넓게 풍요롭게 존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 소비가라는 집이 지어져 있는 땅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땅이 20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층에 8평 정도 되나요? 그래서 집이 4층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빼고 나면 2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기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차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공사하기도 힘들고 주변에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덧 다 완공해서 정말 재밌게 잘 살고 계십니다. 사진이 좀 관광이라서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1층, 2층, 3층, 위에 조그맣게 4층 다 합쳐서 26평입니다. 협소주택을 왜 지으시냐 조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두창동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메인 길이고 도로로 돌아오면 저 사무실이 있어요. 사실. 근데 협소주택을 지으신 분은 물론 젊으신 분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3층을 오락내락 하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젊으신 분은 처음에 조금 힘들어 하다가 금방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대. 1층 갔다가 4층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게. 근데 왜 협소주택을 지으시냐 했더니만 이 동네에서 살고 싶어서 오랫동안 집을 잡아지어서 할 생각도 없고 이 동네가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동네 정말 좋아요. 서울에서는 서초이나 많이 동네고 카페도 많고 밥집도 있고 많고 식당도 있고 수성동 대국이란 인왕산이라는 자연경관도 있고 정말 살기에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다만 불편한 게 주차가 없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 주차장이 있으면 되는데 주차가 좀 불편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분은 차가 필요 없대요. 그냥 걸어다 댄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이 건물에 주차장을 한 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층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자기는 차가 없으니까 비어있을 때 자기가 될 수 있는. 근데 그게 최소 한 달에 1, 2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그랬구나.
자기 차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기는 두고 생활을 하고 자기 주차장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조금의 경제적인 것도 확보하고 아무튼 협소주택은 짓기도 힘들고 설계하기도 힘들고 되게 힘들지만 우리가 산다는 거 어떤 좋은 동네에서 산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협소주택은 땅이 커도 20평이 안 넘기 때문에 정말 땅 모양도 복잡하고 법규도 복잡해서 정말 재밌는 공간들이 많이 나와요. 3층에 거실과 부엌이 있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2층에서 3층 올라가고 4층까지 올라가서 4층에 옥상 테라스가 있는 동선입니다. 왼쪽에 유리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블럭을 그냥 좋아해서 한 것만 아니고요. 이쪽 집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서로 지키면서 빛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옥상 테라스로 나가는 거고 4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방이 1층에 하나 있고요. 2층에 하나 있고 3층에는 거실, 주방, 식당이고 4층에 하나 있어요. 저희가 보통의 주택은 평면으로 펼쳐놓은 구성이라면 협소주택은 수직적으로 쌓아놓은 단면적 구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층마다 다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공간을 각 층을 겪으면서 생활한다는 것도 큰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깝대요. 그래서 마침 또 건축주분이 저랑 동갑이어서 나중에 건축주분 애기들이 저희 애들보다 몇 살 커가지고 장난감도 주고 그랬었어요. 한 층에 땅이 13평 정도 되고 한 층에 7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의 지역에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도 주고 2층, 3층 다락까지 합쳐서 법적으로는 15평. 결국은 나중에 다락을 추가로 이제 공간을 확보해서 안방 하나, 다락 밑에 방 하나, 다락 위에 방 하나. 그래서 3방을 만들어서 지내셨던 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집은 1층은 콘크리트로 하고 2, 3층은 경량 목구조로 인데요. 도저히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시공사가 외곽에서 실제로 지어서 다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한 그렇다 해요. 땅 보시면 지금 사람 서 있는데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시공사고요. 왼쪽에 있으신 분이 건축주인데 땅이 진짜 영원합니다. 이 집은 여기 반도 될까요? 여기 공간에 이 집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집도 있고 내부는 다양하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층고를 높게 해서 나중에 이제 다락을 지자체마다 이제 다락 규정이 달라서 어떤 데는 된다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작습니다. 이 집은 땅이 9평이고 아까 제가 9평 건물이 한 층에 5평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방문이 없어요. 방문을 달 공간이 없어요. 그냥 오픈을 했고 나 다 쓰겠다. 그래서 이 4층까지 다 쓰는 집입니다. 그래서 땅은 정말 작고요. 요만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땅이 9평이면 저희가 건축적으로 지을 수 있는 한 층의 면적은 60%입니다. 그러니까 5.4평을 최대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못 넘기 때문에 뭐 거의 집안이 다 계단이에요. 올라가는 계단이. 그래서 이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주택은 여기는 후암동이에요. 또 좀 핫한 곳이기도 한데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동네가 좋아서 살고 싶으면 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살 수도 있다. 저희 사무실에 협소주택이 작품이 말고도 더 있는데 저희가 일이 많을 때는 협소주택 우리가 들어오면 좀 주저되고요. 일이 없을 때는 잘하셨습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사실은 한옥이에요. 제가 작업을 2010년도에 우연하게 한옥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원래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전통 건축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뭐 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산업부였기 때문에 늘 절을 통해서 산 올라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산 밑에는 다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 보고 답산도 좋아했는데 제가 뭐 한옥을 꼭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닌데 정말 우연찮게 한옥을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한옥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현대건축하고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한옥을 설계를 하려면 일단은 어려운 게 여기도 살짝은 곡선인데 한옥은 직선이 별로 없어요. 기둥하고 고 몇 개 빼고는 곡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캐드로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하나씩 곡선을 그린다는 게. 그리고 한옥을 설계하려면 한옥의 모든 부재들을 다 알아야 돼요. 기와 종류만 해도 뭐 10가지가 넘어요. 모든 목재의 세부적인 부재 10가지 다 알아야지 내가 설계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세어보니까 한 100개 정도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창호 같으면은 창호의 문양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띠살이냐, 아짜살이냐, 완짜살이냐,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희한한 거는 한옥은 짓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건축가이긴 한데요. 제가 작업한 설계지만, 한옥은 완공되고 내가 가보면, 희한하게 사람 성질도 느껴지지만, 좋은 점, 장점만 보입니다. 다 완공됐을 때. 정말 좋은 점.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눈에 들어오고, 반대로, 뭐, 흔히 말해 양호, 현대건물 완공했을 때 가면 잘 안 된 것만 들어와요. 희한하게. 그만큼 이게 한옥은 되게 재밌는 작업은, 한옥은 진짜 박제된 전통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고,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되고 있는 게 한옥이고 우리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한옥은 이제 비워낸 만큼 삶과 자연이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한옥 중에서 한 14평 정도 되는 한옥이 있는데 실제로는 14평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한옥의 장점은 일단 마당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원이 넓은 지역에 큰 한옥을 지으면 조금 다른 유형이 될 수 있는데 도심지에 있는 한옥의 마당은 대문을 하면 열고 들어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첫 번째 방이고 이 방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면 하늘이 열린 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방의 첫 번째 방을 기준으로 모든 공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건축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한옥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삶의 방향이 다르신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옥은 뭐 좁기도 하지만 한옥 자체가 자식생활이고 한옥에는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은 사람은 한옥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한옥은 비워서 써야만 되는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짐들을 다 비울 수 있는 사람만이 한옥에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워보면 그 비워본 게 부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게 한옥입니다. 그래서 한옥 어떻게 살지 하는데 그 공간에서 살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오히려 비우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옥인데 여기는 원래는 주차장 자리였는데 4채의 작은 한옥들이 들어서서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채라고 해서 4계제라고 작업했던 건물입니다. 실제로 땅 하나는 30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옥은 그 땅의 한 50% 정도 이상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 한 채 한 채는 한 15평 정도 되는 한옥이 4채가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당이 나오고, 이 마당에 이제 거실 대청 공간, 그 다음에 두마루 공간,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한옥은 비워내서 단순하지만 각 공간의 레벨들이 다 다르고, 문을 여는 방식이 다 다르고, 들어오는 햇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풍성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옥을 시작할 때
뭐 기둥 4개 박으면 방 한 칸이고 일자로 3칸 만들면 일자집이고 기역자집이고 이렇게 쉬울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그 안에 정말 변화무쌍한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의 모습이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문이 이제 한국 용어로는 두껍다지 문이라고 하는데 현대 건축 용어로 하면 포켓도 비슷한 거예요. 바깥에 이제 덧살 문이 있고 이건 외부용 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방충망 문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장지문이 있는데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햇빛만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은 들어오고 벌레는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정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문에서 열면 이제 노마루 공간이 바로 보이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4평짜리 한옥에 정말 아담해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정말 딱 하늘만 보이고요. 이 공간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마당이어서 이 텐마루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딴 세상에 와 있다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한옥을 선택하면서 지금 다 버렸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옥을 선택한 것도 있고 한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당의 모습이고요. 물을 다 열면 모든 공간이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거실 식당 공간, 이쪽에 이제 서재 공간, 안방 공간. 다만 한옥은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제 성능은 많이 좋아졌어요. 보시기에는 한식 창이지만 다 3중 창이고요. 그 다음에 기미 성능이나 난방 성능도 좀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제일 불편했던 이제 화장실, 욕실도 안에는 다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청에서 보면 넓게 보이고요. 짐이 있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약간의 붙박이장 공간들에는 조금 숨겨서 작업을 돼 있고요. 정말 짐이 많은 경우만 대비해서 이렇게 석가래를 다 노출하고 천장을 노출하면 개방감도 있고 이 목재가 주는 구조비도 있는데요. 정말 짐이 많은 사람은 이걸 천장을 막고 이 안에 수납 사다리를 넣어서 바닥에다 짐을 다 올리죠. 창문을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공간들이 계속 변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모시 같은 겁니다. 방충망 역할을 하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바깥에 창살에 비친 햇살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느끼려면 복잡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해야지만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은 좀 독특한 구조의 양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림집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옥을 선택하면 또 다른 목적으로, 그다음에 한옥이 가진 가능성도 또 다른 의미로 저희한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동네에는 한옥을 개조한 카페들도 많은데 그 카페들은 아예 그 바닥을 주초 밑에까지 다 내려서 그 내부에 주초랑 기둥이 다 드러나 있고 완전 입식 형태의 한옥의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새로운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옥 작업은 제가 늘 1년에 1개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 좀 잘 안 들어오고 있어서 요즘에 한옥 작업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 한옥이 그해 제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한옥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이거 끝내고 저 되게 이쪽으로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긴 했습니다. 이 이후에 한옥 호텔에도 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두 한옥은 도심형 한옥입니다. 작은 집. 이거는 거의 옛날로 치면 한옥관 같은 4대 9의 전형적인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한옥입니다. 땅이 한 800평 정도 되고요. 건물 한옥만 9채 정도 되고 지하에 이거보다 훨씬 큰 연회장이 있어요. 맨발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랑마당이고요. 사랑채와 안사랑채와 식당채 뒤쪽으로 넘어가는 후원 여기가 첫 번째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이 계자 난간의 문양 이
모든 창살의 문양까지 다 설계를 해야 됐었던 작업이었고요. 위에서 보는 마당이고 여기가 누마루 그 바깥 사랑지의 누마루 공간입니다. 이렇게 도로 열개문으로 문을 아예 열어버리면 이 공간이 문이 하나도 없고 경계가 없고 기둥만 있는 공간으로 완전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이고요. 이거는 오른쪽 사진은 이 앞에 큰 연못이 있는 것 같죠? 이거 찍은 사진 작가가 좀 천재더라고요. 요만한 돌 무랍이 있었어요. 돌 무랍이라고 돌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놓고 이제 연꽃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요. 절묘하게 그 앞에서 찍어서 마치 이 머리 밑에 이만한 호수가 있는 것처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지에 한지로 다 도배가 되어 있고 바닥은 전통 콩뱅 장갑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문을 어떻게 열고 개방하냐에 따라서 이 두 칸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별개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누마루와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그 공간의 성격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같고 각 공간들의 한옥의 장점은 한옥의 체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후원이나 마당과 시각적으로 바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깊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공간에 앉아 있으면 외부하고 많이 소통하고 관계 맺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는 안사랑채의 대청 공간이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구를 다 노출시켰고 그리고 얘는 제일 프라이빗한 안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한옥은 이 간장과 중간의 현문을 통해서 영역을 구분하고 계속 그 공간들이 중첩되면서 자기 공간의 영역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최남과 연결 방식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옥의 공간을 전통 공간이라고 칭하지 않고 건축 세계, 사실은 이렇게 텐마루 같은 공간들, 회관 공간들, 서양 건축에도 다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만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건축은 서양과 동양을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좀 변형돼서 적용될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옥만 설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한옥은 이 전체 건축 세계의 일부라고 보고 한옥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되어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만 설계하지는 않고요. 한옥은 1년에 한 개 할까 말까 제 전체 작업 중에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앞마당이 완전히 연결되고 침량집에 엄청 층고도 높고 큰 집입니다. 방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노마루 공간입니다. 2011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14년 전이네요. 그때 일반 한옥이 평당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할 때 이 한옥은 평당 2,000만 원 했어요. 근데 30평 짓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규모니까 그 단가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옥은 이런 한옥도 있고 작은 한옥도 있지만 한옥이 가진 공간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섞여 있어요. 한옥 작업도 하고 현대건축물도 하고 패시브하우스나 되게 기술적인 성능을 베이스로 하는 작업도 하는데 설계할 때마다 그게 서로 넘나드는 것 같아요. 오가면서. 한옥도 제가 거의 최초로 한옥의 단열재가 합쳐진 벽체를 그때 첫 개발해서 적용했던 적도 있고요. 한옥의 기밀 테이프 시험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성장하는 것 같고 그 생각들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작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P가 뭘까요? 집인데 P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들어보셨겠지만 잠시 이제 한옥에서 벗어나서 좀 기술적인 세계로 잠깐 들어가려고 해요. 패시브하우스를 보셨나요? 패시브하우스의 P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패시브하우스는 특히 쾌적한 주택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패시브하우스의 조건 중에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열결합의 장치 4가지 요소를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쾌적함 더불어
보통 주택에서의 7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그렇지만 20% 정도 시공비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평당 공사비다. 패시브하우스를 하려면 1,2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E는 저희가 이제 전기집 그룹이라서 일렉트릭 하우스인데요. 전기집은 패시브하우스에서 10% 더 듭니다, 사실. 근데 물론 집의 규모나 어떤 사양의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외장재, 내장재에 따라서 다 다르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이 1,000만 원이면 패시브하우스가 1,200만 원이 대략적으로 들어가고 전기집은 1,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전기집은 거의 90% 가까이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너지 절약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더 쾌적하고 더 환경적이고 더 의미가 깊은 방향으로 패시브하우스의 더 새로운 진보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전기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집은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설계는 하고 있는데 곧 공사는 들어갈 텐데 아직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기집 프로젝트는 계획안만 있고 아직 완공 사진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택지지구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에서 삶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주택 짓고 살자. 택지지구는 LH에서 분양을 하니까 인프라가 다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다 들어오고 짓기가 좀 편한 타입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이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 특히나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은 그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딸은 이런 공간을 하고 아들은 이런 공간을 하고 특히 제일 마지막에 아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봐요. 아빠는 혹시 공간 필요한 거 없나요? 근데 꼭 아빠는 항상 맨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하면서 저도 아빠라서 꼭 아빠를 위한 공간을 조금씩 남몰래 준비를 하곤 합니다. 집은 우리 삶의 이제 출발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나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은 4인 가족이 앞으로 살아갈 고향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공간에서 삶이 시작되는데 이 집이라는 게 특이한 게 집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의 태도에 따라서 지어지고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지고 나면 삶이 다시 집을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보면 건축가의 몫이 제가 볼 때는 건축주에 따라 설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집은 제가 혼자 설계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랑 같이 설계하는 거라서 제 몫은 한 51%, 건축주의 몫이 한 49%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있긴 있어요. 자기는 필요한 거 딱 몇 가지만 주고 알아서 다 해달라. 근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같이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 한 60평 가까이 되는 집이고요. 작은 별채 쪽에는 만약에 제가 어렸으면 정말 오랬을 것 같아요. 창고 같은 작은 별채인데 저기는 이 아들이 지내는 아들의 취미방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딸은 다락을 오겠고 아빠는 요리를 아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주방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꼭 10인용 식당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그 가족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마당에서 이어지는 공간들 그래서 마당에서 앉을 수 있는 천막가 있고 텐나리가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안쪽을 걸어 들어가면 또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관련돼서 보면 앞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고 오른쪽이 서재 공간 그 다음에 또 구석에는 프라이빗한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도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한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아주 프라이빗하게 내 가족만 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부의 모습이고요. 이 집은 이제 구조가 중목 구조라서 큰 모랑 기둥 같은 게 몇 개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 2층의 가족실과 여기 끝에 보이는 공간이 다락입니다. 공용 다락. 그 다음에는 22년도에 지어진 우이가라는 집이고 이게 패시브하우스입니다. 47평 정도 되는 규모의 공간이고
성능은 한 3.5리터 정도의 난방 성능을 가지고 있고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고 이제 패시브하우스로 설계되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마당의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 있고 식당 겸 거실 같은 공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좀 특이한 집인데요. 이제 시도의 공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시도의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거실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공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집에 거실이 됐다가 처음에는 이 집에 놀이방이 돼서 여기서 막 친구들 놀고 막 놀이터가 됐다가 두 번째는 이제 거실이 됐다가 지금은 아내분이 여기서 이제 양초를 캔들 이렇게 수공예로 작업해가지고 하는 작은 샵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자 하고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건축가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공간을 어디다 배치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 집에 다시 반영이 되고 이 사람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는 뭐 욕실과 2층에 자녀방, 안방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보면 뭐 여기 보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택지주부에 있는 용인에 있는 용인 동백에 있는 택지 필지 중에 하나에 지어진 패시브하우스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마 제가 가진 한국적인 생각도 많이 이제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쪽에 작은 안에 공방이 있고 여기는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남편이 목공 작업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 올 때 펴놓고 뭐 전도 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필요적 공간이 있고 안쪽에 40평 되는 패시브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일반 건물이고 이 뒤쪽은 패시브하우스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공간이 나오면 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2층 테라스로 다 쓸 수 있는 공간. 실제로 마당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포징을 다 열면 작업 공간이 하나가 되고 실제 마당이 있고 2층에서 텃밭 갖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이 평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띄워놓고 누가 오더라도 여기서 먼저 앉아서 쉬었다가 다음 공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2층에 올라갔을 때의 풍경이고요. 2층에서는 1층 상부하고 연결돼서 테라스로 다 2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네요. 자연과 함께하는 것. 전원용으로 살 때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배경이면서 터전이고요. 건축의 화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이 한 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문제.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여서 건축과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게 큰 건축의 두 가지 화두입니다.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 이천에 산골에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난방의 비용 걱정 없이 하자 없이 지내고 싶다 하셔서 지으신 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집, 작은 집은 친구들 모임이나 뭐 기도 모임할 때 쓰는 별채고 왼쪽이 본체. 본체 마루에서 앉아서 보면 본체가 보이고 본체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필요한 공간들이 1층에 다 있고 2층에 자녀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2층에 있어요. 이분들은 자연과 함께 편안하게 이제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건축의 형식은 영양 목구점이고 건축의 성능은 패시브하우스로 해서 패시브하우스로 설계해서 지어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과 함께해서 진짜 자연 속에서 있는 집. 중목 구조의 패시브하우스로 설계됐습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뭐 언제나 문 열면 자연입니다. 모든 창이 자연이고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 공간. 그리고 2층에 이제 그 주인만 쓰는 히노키 욕조가 있는데 이 반대편이 지금은 다 지었는데 3번 나무가 엄청 크게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봄날에 여기서 좋긴 좋겠더라고요. 혼자 음악 틀어놓고 밖에 먹고 날려 보면서 그래서 완전히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집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작업한 유형들에서 이때까지 공개 협소주택, 한우, 그 다음에 보호자 주택, 단독주택, 그 다음에 전원형 주택 더 특이한 집도 있긴 하는데요.
마지막이 이제 두 번째 집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뭐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내가 인생이 뭐 50년, 첫 번째 50년 있고 두 번째 50년 있다고 치면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집치면서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2막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꿈을 꿔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잊는 순간 뭔가 이제 퇴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꿈이 없는 동안. 근데 어쨌든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이 주어지고 용기 있게 선택해서 이 새로운 삶과 공간을 꿈꿔야지만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봄이 찾아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일도 중목구조로 되어 있는데 PC하우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공방 영역이고 오른쪽이 이제 주택이에요. 공방에 들어오면 이제 공방 갤러리랑 공방 사무실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안에 공방의 공간입니다. 왼쪽은 이제 주택이고 주택 내부에 거실 공간, 안방 공간,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재 공간, 2층에 올라가면 가끔 자연스러움을 쓸 수 있는 자녀 공간.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담이지만 꼭 그 장성한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서 오래 머물다 갈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와서 그날 가는 게 제일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해남에 있는 삼산 브레드라는 하나는 빵집이고 하나는 농가주택이고 하나는 농가민박입니다. 이 건축처는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건축처예요. 제가 과천에 어린이집을 설계를 해드렸거든요. 5년 뒤에 이제 기촌할 거라고 자기 고향이 광주 해남 쪽인가 봐요. 그때부터도 빵 굽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프랑스 빵 배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어느 날 전화 오셔가지고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집을 지을 건데 설계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죠. 집을 두 번 짓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디에요? 그런데 해남? 서울에서 해남? 근데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서 보는 공간이고요. 이 논도 이분들 논이에요. 지금 이제 앞에는 비를 심어서 비를 직접 가꾸어서 빵 만들 때 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보이는 건물이 이제 빵집입니다. 빵집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안쪽에는 제빵하는 공간이 있고 앞에는 남편은 카페 운영하고 와이프는 제빵 썰어서 빵 굽는. 마당 한 켜 뒤에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본체가 주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왼쪽이 손님들이 오거나 또는 민박할 수 있는 별채 공간입니다. 내부에 이렇게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만 있는 공간도 있고요. 외부에서 활동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자연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이 실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외부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하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부의 모습입니다. 밤에는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정의 집이라고 결국은 어떡하다가 이제 우리가 수많은 건축주를 만났지만 마지막 작품은 제가 지은 제 집이에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활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세컨드 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고 정말 나이가 많이 들면 와이프랑 둘이서 살 수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마을에 아주 작은 집이고요. 저도 이렇게 모자라서 집을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코로나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도시에서. 저는 고향이 저 경남이에요. 경남 합천인데 코로나가 되니까 정말 갈 데가 없다는 게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집 말고 벗어나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뭐 펜션도 가보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안 되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이 양평의 개군이라는 곳에 작은 그 오두막집을 하나 임대한 걸 보고 월세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가서 한번 지내봤어요. 그러니까 한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 됐고 이 집이 그냥 방 하나밖에 없어요. 거실경방. 지하 12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애들하고 지내면서 정말 나름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금요일이 되고 저도 지금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갈 데가 있다는 거,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년을 살아봤습니다. 그 왼쪽에 텃밭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 돼서 생산량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작업을 거의 전공정에 한 반 제가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작은 집을 손수 짓고 나니까 시공사분들, 실제로 시공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힘든 작업들을 묵묵히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공되고 지어진 집의 모습입니다. 이 집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요. 한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좁정의 집이라고 명칭하면서 둘이 살면 이 정도도 충분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뭐 데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지어져서 내부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중목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교면 목구조가 좀 허술하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건축주가 저한테 소장님은 나중에 지으면 어떤 구조를 지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목구조 준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 목구조가 되게 많은데 목조가 주는 인간에게 좋은 영향들이 되게 많아요. 감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쓰는 공간에는 실내 마감의 30% 이상을 목재로 해야 되는 법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층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2층에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거는 조그만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다. 건너편에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만들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 좀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날 좋을 때는 비 올 때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초반에는 저희 애들하고 주말마다 쓰고 제가 5도 2촌의 생활을 좀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여기서 저희 사무실 워크숍도 하고 간혹 회식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갑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좀 집중하기 힘들 때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는 여기서 한 이틀 정도 작업을 해서 서울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하고 다시 회의해서 진행하는 제 개인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면 이제 설계보다 마당 관리하고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쳐서 설계를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진인지 느낌 오시는 분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2010년에 오픈해서 15년 동안 작업했던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떤 작업을 했어? 어떤 건축가였고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었는데요. 거의 지금 가로세로 10개씩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는 지어지지 않은 땅도 몇 개 있습니다.